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 때쯤 되면은 9월 3일 오전. 네, 뭐 아마 대부분 평소 보시는 분들은 중국의 9월 3일 전성절 열병식 전에 이 영상을 보시겠네요. 자, 이게 오늘 제가 데모 사진으로 삼은 건데 지금 우리 국내 보도들의 천편일률적인 태도, 뭐 서방 언론 전반적으로 그래요. 예, 예. 자, 그게 지금 사실은 좀 삐걱삐걱거리거든요. 이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구독자분들이 싫으면은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이런 보도 태도가 유지가 되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아마 내년 이때 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 세상 언론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종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죠. 나토의 해체, 벌써 가시화됐지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는 뭐냐?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는 그 멤버들이 다 칠통같이 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권 시대의 진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은 계속 애써 우리한테 진영 논리로서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억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 시진핑이 중국 내부에서 정치 행위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은 그는 반드시 지금 도전을 받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패권 시대에서는 진영 논리라고 한다면은 내 진영에 있으면은 내가 널 어떻게든 지켜준다, 이런 이제 골목대장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럽이 나토에 들어가면 우리가 미사일로 보호해준다. 한국도 뭐 보호해준다. 일본도 보호해준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대신에 그 경계선에 있는 상대방 쪽하고는 절대 일절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체제 경쟁을 한 거잖아요. 결국 미국이 승리했고 구소련은 무너졌죠. 그게 블록이고 진영 논리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여기 온 상하이 협력기구에 온 나라들, 브릭스에 참여하는 나라들, 그리고 내일 전성절에 방문하는 여러 세계 각국의 수장들, 김정은 포함해서, 러시아 포함해서, 인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패권 시대 미국이 그들을 추동하던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들한테 해주던 역할을 중국이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치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다극화되어 있거든요. 이 진영은. 그래서 우리는 반미, 미국의 패권을 가지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겉으로 부정하지도 못해요. 내심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고, 이번 미팅이 그런 것도 마지막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시진핑 표정이 원래 무뚝뚝하죠, 이렇게. 그런데 가끔 웃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비춰지는 화면들, 제가 모든 화면을 다 당연히 본 건 아니지만은 웃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예. 오히려 푸틴이 억지로 웃는 웃음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푸틴은 초조한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은 뭔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지만 제대로 되지 않겠구나. 모래알이구나, 전부 다. 열패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표정이 저는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위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국내 언론 보도들이 지금 막 갈짓자를 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대북 관계에 대한, 일단 중국에 대한 부분, 북중러가 이번에 전성전에 나타난다는 부분은 내일 임박했기 때문에 뭐 조회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되게 단일 대우가 형성된 것처럼 되게 단순화된
그런 보도 태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남북 대화에 대한 남북 대화라기보다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MBC만 보더라도 그 보도 태도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언론한테 그거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북한이 중국 편에 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중국이 극진한 대접을 북한한테 해주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북한 전성기의 스타예요. 스타는 여러분 가장 늦게 나타나잖아요. 김정은이 하는 게 그래요. 뭐 모디는 상하이 협력기구만 참석하고 갔지만 푸틴 다음에 지금 김정은이 오는 거예요. 푸틴도 충분히 그것을 인정할 만한 의전 순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큰 행사하고 뭐 국회의원들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장관 오고 이런 행사를 해보면 저도 그런데 좀 관여해본 바가 한 10여 년 전이지만 한두 번 있었는데 의전 어떻게 자리에 앉히느냐 이런 거 엄청 중요해요. 왜냐? 그게 많은 걸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위에 거 보면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지금 3시간 전이라고 되죠. 며칠 전입니다. 100분 토론 김정은 위원장 오면 주목은 받겠지만 김정은 APEC 초청 굉장한 실수가 될 것. 뭐 양쪽 진영을 모아서 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저는 이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기도 좋습니다. 그분들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뭐냐, 오든 싫든 오든 말든 둘 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런 게 지금 태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그 지배자층과 서민들 사이에 딱 끼어 앉아서 그 핏발기를 하는 걸 도와주는 이 전문가 세력들은 옛날에 공자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은 지배자 밑에서 세상을 현혹하는 지식인들이라고. 우리의 세상을 봐도 그렇죠. 그런 사람도 지금 언론에 나타나는 전문가들이에요. 사실은. 아마 제일 지옥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하여튼 이런 분위기에서 두 번째 보면 푸틴과 시진핑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하다. 여기는 또 모디는 뺐네요. 예.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하다.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금 입장이 상당히 첨예해요. 그런데 시진핑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요. 북러 상호방위 조약 이후에 작년 이후로 중국을 아주 우습게 보는 김정은이 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재명이 얘가 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아닌 걸 알면서도 김정은한테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스타 대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푸틴이 그걸 박수 치주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뒤집어지겠죠. 아마 소화불량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시진핑. 제일 밑에는 보면 이제 시진핑 러시아 하고 중국하고가 트럼프에 대한 연대. 우리 지금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긴 쓰는데 요거 CNN에서 주로 보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트럼프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적입니다. 예.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구두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페이스북에 주커버그가 미국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청문회 같은 데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트럼프 시절에 말이에요. CIA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바이든이 후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 바이든의 아들 있죠. 헌터 바이든. 그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마약, 매춘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돈 떠든 거, 또 러시아에 돈 떠든 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게 기록이 된, 랩탑 컴퓨터가 있었죠. 그 관련해서, 올라오는 SNS 상의, 페이스북 상의 이야기들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는 트럼프 시절이에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밑에 있는 CIA가
주커버그한테 바이든한테 유리한 걸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하는 행태가 윤석열 때 우리 벌였던 행태랑 똑같죠. 그런 거 국내 언론에서 절대 보도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원하신다면 다음 내일 정도에 이 링크는 걸어놓을게요. 제가 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글에서도 그게 1년 전의 이야기예요. 구글에서도 저한테 제재 조치를 걸었습니다. 네, 재밌죠? 자, 그래서 바이든 때 있었던 잘못은 감추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서 보도하고 트럼프한테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딱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게. 윤석열 때 우리 검찰이 하는 행동, 뭐 언론도 많이 동조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네요. 대격변의 서막, 인도 이탈, 미국의 시대 끝나나, YTN. 네, 이거는 참 자극적인 걸 목표로 작성된 기사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자, 그 밑에 MBC 뉴스, 이재명의 꼿꼿한 허리, 4강 외교와 남북한 이러면서 요거는 심청 취재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은 일반 뭐랄까 현장에 있는 젊은 기자들이 쓴 기사보다는 한 겹 정도 깊어요. 근데 이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의 오류로 가득 찼어요. 예, 왜곡을 연결한 논리로서 결론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40대 이상가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 키워드를 피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 시진핑한테 유리한 그림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관찰한 거. APT라는 것은 아마 러시아 쪽에 있는 인터넷 언론인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푸틴, 시진핑 아시고 제일 오른쪽은 몽골 대통령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시베리아2 가스라인,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푸틴 쪽에, 러시아 쪽에서 가스라인을 뽑아서 몽골을 가로질러서 중국 북부로 가는 건데, 기존에 아마 2개 라인 정도가 만주 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말로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계약서에 확실히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는 몽골을 지나갈 때 몽골은 통행료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 땅을 빌려준 셈이니까 파이프라인한테. 여기서 푸틴이 몽골 너희도 가스관 하나 빼라. 근데 광활한 국토에 인구 400만밖에 안 되는, 몇백만밖에, 400만 정도 될 겁니다. 몽골에 가스라인 뽑아서 뭐 어디 쓰겠습니까? 도시가스를 하려면 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걸 땡기려면.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것은 몽골에 지열이 제법 있습니다. 지열이. 그 말은 뭐냐? 지하수도 좀 있어요. 지하수도 파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 천연가스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푸틴이 너 뽑아가라고 했다가 내가 좀 돈 좀 대줄 테니까 가스라인 뽑는 거 정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횡재거든요. 여기서 일단 시진핑은 몽골을 놓쳤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몽골은 러시아에 더 친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중국이 크기 때문에 죽어왔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한국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북한 대하듯 몽골도 대하는 거거든요. 몽골이 뭐 개발되고 몽골의 미래에 대해서 뭐 우리 중국한테 중요하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없어요. 북한 대하듯 똑같이 대하거든요. 예, 그것이 시진핑이 세상 흐름을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몽골이 원하는 거, 몽골이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의 생각은 되게 진영 논리에 국한되어 있고 패권 시대적인 논리예요.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유리한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몽골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북한한테 하듯 몽골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지열이 있고, 지열이 있다는 것은 화석 연료를 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꽂아요. 지열이 나오는 데다가. 그럼 강력한 열이 있을 거잖아요. 안에 맞죠? 그 다음 지하수가 중요해요. 몽골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곳이잖아요. 근데 지하수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지하수를 거기다 부어야 되거든요. 뜨거운 열기래. 그러면 최소한 지열 발전은 돼요. 그 전기, 강한 전기
나오면 그걸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 발전이 되거든요. 그게 지열 발전소예요. 그런데 지열 발전을 하면은 지금 뭐 몽골이 얼마나 전기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열 발전까지 하면서까지 전기를 더 생산해야 되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인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화력발전소 지어서 석탄이나 다른 걸로 떼는 게 나아요. 인공지도 낮으니까 뭐 공해 부담도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수를 고열로 해서 만드는 전기하고 스팀하고 천연가스가 만나면은 수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화석 연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청정 수소가 돼요. 수소도 뭐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은 화력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화력 발전소가 아니라 열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떼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물을 그거랑 가스랑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화석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 깨끗한 수소가 아니라 회색지대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데 방식은 같지만 지열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물을 부으면 지열이 해주니까 화석 연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린 수소로서 바로 방천될 수 있고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수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액화라는 것이 가운데 끼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몽골의 입장이 달라지죠. 우리 전기를 위한 게 아니고 수출이구나. 그럼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은 지열 발전 더하기 가스를 가지고 온 지열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몽골이 최적지란 말이에요. 갑자기 연료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까지 푸틴을 해주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겁니다. 예. 자, 중국한테는 30년 계약을 오랫동안 계약해주고 시세보다 싸게 이렇기 때문에 푸틴이 무서운 겁니다. 시진핑이 못 이겨요.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틴을 못 이겨요. 푸틴한테 싫다 소리를 못 해요. 베트남 떨어져 나가는데 푸틴이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 접촉할 때 푸틴이 나도 뭐 나쁘진 않아. 분명히 이 정도 선에서는 확인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같이 베트남하고 미국 전쟁할 때 지켜준 곳이 러시아였거든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푸틴을 시진핑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표정이 좋지 않다. 김정은이 와서 똑같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예, 하는 시진핑이 보기에 속이 뒤틀리겠죠. 예, 그렇지만 그를 불러와야 돼요. 같이 써야 돼요. 그것이 현재 시진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장면은 이번 해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보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뭐 누구를 품었다, 과거와 다른 행보에 북이 당황했다. 이런 것은 뭐 사실관계가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이후에 북미 대화 그리고 우리 APEC에 뭐 초청한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폭발할 것이다. 뉴스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각자 채널이 가진 성격별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좀 봅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죠. 네. 자, 이 사진 볼까요? 제가 이제 보면 음량을 가지고 세상 변화를 설명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깊거든요. 음량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중심에 두고 풀이하지 않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관계, 서양 사람들한테 익숙한 논리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큰 걸 풀 때 음량을 대입해서 풀고 약간의 예측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것을 번갈아 뒤섞어가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여태까지 수년간 해오면서 효용이 있다. 우리 선배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남북이 통일이 된다, 소통이 된다 했을 때 남은 남이 우리가 중심이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경제력이 비교할 바가 아닌데 우리는 미국하고 친한데, 근데 북한은 우리는 우리 걸 지켜왔어. 절대 미국이란 초강력한 힘에도 우리 굴복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한테 손을 뻗치네. 시진핑도 우리를 모시네. 푸틴도 우리를 모시네.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푸틴이 전 세계 지도자를 만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수년 동안. 김정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극진하게 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시진핑도 그럴 거예요. 김정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푸틴보다 더 중요해요. 당연히 시진핑한테는 김정은이 더 중요하죠. 푸틴 좀 이따 트럼프 만날 거니까. 그때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되게 중국한테 불리한 결정 내릴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예. 여기서 더 이상 진영 논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주도할 것이냐. 북한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그 뒤에 다른 측면이 여러 부분이 고민이 됐을 것이고, 지난번 문재인 때 트럼프하고 북미 정면선을 하면서 북의 어떤 체제 유지나 체제 변환에 대해서 큰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순수한 양과 음의 논리로서 누가 주도를 할 것이냐. 백두산은 산신령이 없습니다. 화산 폭발도 했죠. 발해가 망한 이유가 이 화산 폭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산신령이 없어요. 불같은 존재예요. 여기는 산신령이 없다는 것은, 산신령은 뭐냐, 산에 기본적으로 무서움이 있고 산에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전 세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갑자기 전 세계 기온이 50년 만에 확 올라서 많은 인류들이, 저지대에 있던 인류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로 도망간 인류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을 포함해서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전 세계의 고문명에는 다 홍수의 설화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먹고 살 걸 주죠. 그런데 백두산은 산신령이 없다? 그것은 그게 기술 계산하는 사람들하고 산하고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백두산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이미 훌륭하고 위대한 산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양이죠, 양. 반면 지리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산이고 엄의 산이고, 산신령도 마구입니다. 마구 할머니입니다. 위험면적이 엄청 넓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죠. 산청, 함양, 남원, 구례, 네. 또 뭐 하동도 있죠, 밑으로.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경표에도 나와 있듯이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곳이 지리산입니다. 위에는 양, 밑에는 음이에요. 자, 그래 보면은 나라의 성향을 볼까요? 해방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북한은 양이었어요. 남한은 음이었어요. 맞죠? 우리가 유연했어요. 북한은 고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버텨냈죠. 골기를 가진 거죠. 사람들 힘들었죠. 그렇지만 남은 북한에서 보면 배신자라고도 볼 수 있는 외세에 붙어서, 일본에도 붙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 심지는 잃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래서 양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례도 말씀드립니다. 그 집안에서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지난 4, 50년 동안 집안에서 여자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뀐 건지. 이제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남자들도. 처음에는 닭이 울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횡행했었습니다. 예, 지금 헬스클럽 가보세요. 여자들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미 느끼실 거고, 우리나라가 그 돌변하는 정도가 엄청 세요. 그리고 제가 새로 이사온 이 지역도 여자분들의 파워가 엄청 셉니다. 기가. 그래서 제가 이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남북이 하나 될 때 누가 정통성을 많이 이어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일단 있어요. 근데 그 점에서는 양쪽 다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걸. 그래서 누가 사이비화된 부분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남한도 북한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판가름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쪽이 주도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음이니까 음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양의 방식이면 상대방을 점령하는 거예요. 폭탄으로 때려서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걸로도 향후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6년 만에 북중러 나란히 푸틴과 동급 예우보다는 더 높은 예우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가진 경제력을 봤을 때 그렇게 예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진핑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김정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언론도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중요한지. 우리랑 다른 북쪽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애매하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비를 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진핑을 이용하는 건지 시진핑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진핑과 접촉해주고 푸틴하고 같이 서준다는 게 시진핑은 내부 정치를, 저는 외부 정치 이미 외교는 끝났다고 보고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미 큰 선이 결정이 됐다고 보고요. 주도권은 이미 이탈돼 있어요. 시진핑은. 예. 주류의 흐름에서 큰 물줄기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지류가 됐어요, 이미. 그렇지만 김정은과 푸틴을 옆에 세워야 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서방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이 얘들이 뭉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과거식으로 회귀해야 된다. 국내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들이 뭉치고 있으니까 계엄령을 했으라도 이렇게 강수를 둬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꺼내서 이런 정책으로 복귀해야 된다. 우리가 위험하다. 서방 전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랑 비슷해요. 좀 과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서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 자, 전 세계 무대 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시진핑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극진히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을 김정은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빨리 미국이랑 악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부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밑에 거 볼까요? 긴급 속보 오늘 나온 거죠. 이재명 대통령 9월 23일부터 유엔 총회 참석 예정.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10년 만에 이게 순서가 와서 한 건지 갑자기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속보로 처리됐다는 것은 이게 우리 순서라고 알고 있었다.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야 돼요. 속보로 처리됐거든요. 이건 갑작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누가 이걸 했을까? 저는 트럼프의 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두 슬라이드를 한 군데 모아놓고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은 김정은은 중국의 큰 행사를 바탕으로 데뷔를 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장 뒤에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죠? 이재명은 유엔에 데뷔를 해요. 안보리를 주재를 해요. 데뷔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판이 커지려면, 북미 종전선의 판이 커지려면 김정은이 그만큼 부각이 돼야 되고 중재자인 이재명도 부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트럼프가 전 세계가 기울어져 있는 언론의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는 북미 종전을 원하는 세력이. 그건 푸틴도 포함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모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CNN이 이런 걸 다뤘어요. 모디하고 푸틴이 손을 너무 꼭 잡고 있더라.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디하고 푸틴하고 뭐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다 모여서 트럼프 죽일 놈이다. 힘을 꽉 모으겠다. 이렇게 CNN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를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디하고 푸틴 간의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자, 금년 연말에 뭔가가 터질 수 있다 이런 류의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떤 구체적인 양 정상 간의 언급으로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이따 언급드릴 내용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어요.
CNN이 보기에 CNN의 입장은 분명해요. 반트럼프인데. 근데도 찝찝하다는 거예요. 푸틴하고 모디가 너무 친하다? 이 둘이 친하다는 것은 시진핑한테 되게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예. 즉 우크라이나 종전을 통해서 그건 누구나 다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7, 80%는 안 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푸틴하고 화해하게 되면 모디는 당연히 미국 편이 되는 거예요. 시진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상하이 협력기구 미팅을 위해서 모디가 날아왔는데 행사장을 이동할 때 모디는 차는 안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푸틴의 차를 같이 타고 갔다는 겁니다. 예, 이게 두 사람이 보여준 친밀감이에요. 푸틴이 지난번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작년에 이제 북러 상호 방위적 체결할 때 푸틴이 선물한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김정은과 같이 몰았죠. 번갈아 가면서. 이건 뒤에 같이 탔지만 이것은 푸틴이 보통 표현하는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예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텐진 같은데 천진 같은데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굳이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 시진핑이 언짢아할 텐데 엄청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콩가루 미팅이에요. 콩가루 미팅. 김정은이 와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요. 푸틴하고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순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내 뉴스에도 천안문 막루에 오르는 북중러 트럼프 속내 불편 실제적인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 뭐 대충 이해하실 것 같고요. 밑에 YTN 트럼프 향해 승부수 칼 뽑은 인도 총리 아니에요. 칼을 뽑았다면 시진핑한테 뽑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호도하고 있죠. 이런 것은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악의 크기를 기준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호도하는 거잖아요. 자, 이겁니다. 밑에 거부터 볼까요? 자, 이번에 이게 상하이 미팅인가요? 예, 상하이 협력기구 미팅에서 오른쪽이 누구냐면은 이란 대통령이에요. 이 보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란은 지금 사실은 사우디하고 화해를 시킨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휴전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트럼프랑 협의를 해서 이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준 게 푸틴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중국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하잖아요. 그 뒤에도 저쪽은 푸틴이에요. 푸틴이 중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 뒤에서 푸틴이 작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는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갖고 같이 하는 거죠. 한국도 푸틴 못지않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전체적인 안을 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푸틴이 박수를 쳐줬다. 대신 푸틴은 오랫동안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이 쌓여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게 또 하여튼 시진핑 물맥이는 거예요. 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이란과 핵 문제 깊이 논의한다? 핵을 더 개발시키겠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뭐냐?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 이야기밖에 아니 그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잖아요. 시진핑 옆에 있는데 시진핑이 초청한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디하고 푸틴하고 한 차로 이동하는 거? 그런 장면 노출해서 언론에 잡힌 거? 같은 거예요.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시진핑이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의 내용이 엄청 의외였는데요. 이 왼쪽이 네팔 대통령이지 네팔 지도자입니다. 오른쪽이 푸틴인데 네팔 지도자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푸틴은 러시아 말로 하고 푸틴 옆에는 러시아 쪽에 통역사가 있습니다. 저 네팔의 지도자는 옆에 통역사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양쪽의 국교가 내용을 보니까 56년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푸틴이 네팔을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네팔 지금 지도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나를 보자 그러지? 아무도 날 보자 소리 안 하는데 얘가 푸틴이 갑자기 날 보자 그러네? 그러면서 푸틴의 표정을 보면은 꼬시는 티가 역력했어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중국 연먹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네팔이거든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남사면에 있는 것이고 위로는 티벳이고 밑으로는 인도예요. 즉 인도와 중국은 사실 적대적 관계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 CIA가 티벳에 뭐라고 할까 독립운동이 있었을 때 초창기에는 CIA가 그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했어요. 티벳 반군들한테.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인구密도도 낮고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티벳 반군들이 인종도 비슷해요.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쪽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쪽으로 넘어와서 네팔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격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 유격전을 갖다가 미국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CIA가. 그 자료 보면 다 나옵니다. 미국의 자료에도. 위키피디아 정도만 꼼꼼히 찾아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원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티벳이 복속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네팔이 여러분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뉴델리가 멀지 않죠, 네팔에서. 거기랑 중국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여기를 통해서. 맞죠? 북한이 소통되면 러시아랑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야기했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소통을 하고 이란하고 연결이 되면 그게 러시아랑 연결이 되고 이란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 인도로 연결될 수 있다. 비핵화라는 컨셉에 들어온다. 중국을 고립시킨다면은 낙동 오리알이 된 파키스탄이 비핵화를 전제로 인도랑 타협할 수도 있다. 이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죄송합니다. 푸틴 얘기 왜 가냐 도대체.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터널 뚫을 때 긴 것은 뭐 몇십 킬로 되죠. KTX 같은 거 보더라도 알프스의 뭐 최장 터널 이런 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티벳과 이건 제 추정입니다. 추정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티벳과 인도를 연결하는 어떤 교통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정지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나라거든요.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네팔이라는 나라는 그 바쁜 푸틴 얘기 왜 갔느냐. 뭔가 덕이 되는 게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현재 티벳이 복속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런 제안을 먼저 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이제 신경 써서 보느냐면은 지금 베트남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베트남의 경계에 있는 중국 쪽에 있는 부족들도 원래는 중국의 핵심 중원에 있다가 밀려온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묘족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산속에 있죠. 우리랑 풍습 비슷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은 고조선의 후손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중국 핵심 지역은 중국의 서해안선이거든요. 산둥마도 포함해서. 거기가 한족들이 중원을 차지하고 고조선 세력들이 약화되면서 아래가 잘렸단 말이에요. 북쪽으로는 이제 후속으로 부여, 고구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 것이고 남쪽은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트남 논에도 상관이 있어요. 이쪽에 묘족, 저쪽에 장족. 장족은 티벳 쪽이죠. 그들은 중국보다 우리한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밀려 들어간 거예요. 밀려. 특히 묘족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통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드리잖아요. 중국이 내부적으로 시진핑의 이제 딱딱한 체계가 만약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문제는 소수민족 문제다. 묘족도 그 중에 큰 거 하나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보고 위로는 내몽골 문제가 또 있죠. 뭐 신장 문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알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추정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좋으라고 푸틴 얘기 가가지고 네팔에 가서 소통로를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중국과 티벳과 인도를 잇는 무엇이다. 그거 아닌다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른 지역은 티베트과 인도가 바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운데 완충 지역이 있는 곳을 골랐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게 국내에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했죠. 망할 거라고. 그래서 돈 다 빼가는데, 그런, 불 붙인 거잖아요. 그런 보도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버텨낸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위에 기사 볼까요? 자, 이런 것은 서구,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G7 국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눌러 담다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밑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밑에 거,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발 보도를 통해서, 영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 IMF에. 우리 IMF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영국에서 보도가 났어요. 이제 더 가디언.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차단하는 내용이에요. 국내에서 아마 이 보도 안 났을 겁니다. 뭐 유튜브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엄청 큰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때 대박이 났어요. 우리 대박이 났다기보다는 그냥 폭망이었죠. 전 세계가 다 까발려지는 거죠. 우리 상황에 대해서. 그 자본가 그리고 IMF를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견딜 정도 됐으니까 인도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보도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우연히 발견했었죠. 영국 언론에서 났어요. 가디안에서 뭐라고 났느냐? IMF 구제 금융 위기 이런 이야기가 이미 중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영국에서는 확 횡행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걱정하는 건 히스테리다. 우리가 1979년에도 슬기롭게 잘 넘긴 바가 있다. 그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국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그런데 자주포도 한 대도 없고 우크라이나 지원해 줬더니 한 100대 있었는데 지원해 줬더니 끝.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계속 수습거려서 자기 평화 유지군을 보내가지고 프랑스와 함께 독일과 함께 보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하겠다. 웃기는 소리인 거죠. 예. 죽기 바로 전까지 그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이들 스타일이. 그런 게 나오고 그 위에 내용을 볼까요? 위에 내용도 영국 거죠. 타임스 라디오. 이거 약간 황색 언론 같이 좀 자극적인 거 많이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이런 걸 보도하는 언론인데 영국 언론에서 프랑스를 깐 거죠. 프랑스가 위기에 있다. 저는 위기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 어렵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죠. 자, 그거는 사실 독일이 제일 튼튼해요. 기중에서. 그건 어렵지만. 독일이 그만큼 전 세계에 있어서 미국 패권 사회에서 그 구도에서 언론을 장악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센 것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도 까는 겁니다. 왜? 영국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토에 대해서 나토 해체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느끼는 기존 기득권들의 위기감이에요. 저는 영국하고 프랑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3자가 보기에는. 여기서 하나 쓸 것은 여기서 폴란드 같은 데 준비하는 겁니다. 동구권하고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 연결되는 거 프랑스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미 종전선언을 프랑스 하원에서 설날 나와서 촉구서안을 보냈죠. 당시 대통령 마크롱한테 적극 지지하라고. 그때 미국이 바이든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끊겼다는 것을. 결국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 쪽에 신설을 져야 되고 그중에 생산 기지로서 이미 자리매김한 데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데가 자리 잡을 겁니다. 우리 현재 생산 기지로서. 그러면서 중국은 다 차단당해요. 거기라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손 뗐잖아요. 자, 이런 걸 이제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이겁니다.
영국과 내용이 뭐냐? 영국과 일본이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양쪽 국방장관이 사인을 한 거예요. 김 빠지죠. 이들은 같이 이태리와 같이 4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어요. 한 1년, 2년 전에. 또 비슷한 시기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또 6세대 전투기를 같이 개발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 내용만 보더라도 그 6세대 전투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랑 우리 KF-21 6세대 지금 5세대, 4.5세대에서 5세대, 6세대 가는 건데 그리고 AI 기반이나 기타 등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베트남이랑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은 일본이 개화될 때 영국이 모델이었습니다. 심정적으로 섬나라로서 가장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둘 다 미국에서 끈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안 버리면 감사해야 하는 거고 영국도 그래요. 경제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 장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